마지막 사건. 펜을 들어 마지막 글을 쓰는 내 마음이 무겁다. 특별했던 친구 홈즈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글을 쓰는 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비록 서투른 문장이긴 했지만 나는 홈즈와 함께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 홈즈를 처음 만난 주홍색 연구 사건부터 홈즈가 개입해서 심각한 국제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최근의 해군 조약 사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원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흘러간 지난 2년의 세월로도 공허함을 전혀 채울 수 없었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동생인 모리아티 교수를 못 잊는 제임스 모리아트 대령이 보낸 편지 때문에 나는 홈즈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려고 한다. 나는 대중 앞에 사건을 사실 그대로 옮길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나만 알고 있는 채로 입을 다물고 있어봐야 홈즈를 둘러싼 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결국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언론 매체가 그 사건을 다룬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 1891년 5월 6일자 제네바 저널, 5월 7일자 영국 신문들에 실린 로이터 통신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최근 제임스 모리아티 대령이 보낸 편지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는 사건의 전말이 너무나 많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즉 제임스 모리아트 대령의 편지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리아티 교수와 홈즈 사이에 일어난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가 될 것이다. 아마 내가 결혼하고 난 뒤였을 것이다. 병원을 개업하고부터는 홈즈와 나 사이에 친밀했던 관계는 얼마간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홈즈는 때때로 사건 수사에 친한 벗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만남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1890년도에 내가 기록한 홈즈의 사건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그의 겨울과 1891년 이른 봄 동안 나는 신문을 통해 홈즈가 프랑스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홈즈로부터 프랑스 나르본느와 니임의 소인이 찍힌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두 통의 편지로 나는 홈즈가 프랑스에 꽤 오래 머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4월 24일 저녁 홈즈가 내 진찰실로 홈즈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홈즈의 얼굴이 평소에 비해 몹시 창백했고 몸도 수척해서 더욱 놀랐다. 요새 과로로 해서 그래?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걱정스러운 내 표정을 본 홈즈가 설명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돈문을 내려도 되지? 책상 위에 있는 독서용 램프 불빛이 방에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홈즈는 벽을 따라 재빨리 창가로 가서 덧문을 닫고 단단히 빗장을 걸었다. 걱정되는 곳이라도 있어? 내가 물었다. 그래. 뭐가 걱정되는데? 공기총. 홈즈 무슨 소리야? 왓슨, 자네는 나를 잘 알지. 내가 절대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야. 그러나 위험이 자신에게 가까이 닥쳤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지. 성냥 좀 주겠어?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잠시 후 자네 집을 떠날 때 정원 담을 타고 넘어가는 괴상한 짓을 해도 미리 이해해 주길 바라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홈즈가 손을 내밀었다. 독서용 램프 불빛 아래 그의 손가락 관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보다시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야.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손이 꺾여서 부러질 만큼 확실한 상황이지. 자네 부인은 여기 있나? 아니, 여행 중이야. 자네 혼자야? 나 혼자야. 그럼 부탁하기 쉽겠군. 유럽으로 일주일 정도 나와 함께 가주겠나? 유럽 어디로? 어디라도 좋아. 유럽은 어디든 나한테는 다 똑같으니까. 홈즈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홈즈는 이유 없이 휴가를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하고 피로에 지친 안색으로 보아 홈즈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내 눈빛에서 이런 의문을 읽었는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상황을 설명했다. 모리아티 교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홈즈가 물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 그는 정말 놀랄만한 천재야. 홈즈가 목소리를 높였다. 런던에 때때로 나타나는데도 아무도 그에 관해 알지 못하니 말이야. 그래서 최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었겠지. 왓슨, 확실히 말하는데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사회에서 그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탐정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좀 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최근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 정부를 도와준 덕분에 난 꽤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좋아하는 화학 연구에 집중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왓슨, 난 쉴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일세. 모리아티 교수가 런던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모리아티의 경력은 화려해. 훌륭한 가문 태생의 교육도 잘 받았고 더군다나 타고난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21살에 이항 정리에 대한 논문으로 유럽에서 큰 호평을 받았지. 그 덕분에 작은 대학에서 수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고 아무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 그러나 그의 몸에는 사악한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대신 비범한 두뇌의 힘을 얻어 오히려 더욱 위험해졌지. 대학가의 모리아티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떠돌자 결국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런던으로 와서 군대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알려진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발견한 사실들이야. 왓슨, 잘 알겠지만 런던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의 배후에 어떤 악당 하나가 숨어 있다는 점을 항상 느껴왔어. 법을 어기는 조직적인 세력, 잘못된 길로 나가는 문을 열어놓은 악의 세력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난 생각해왔어. 갖가지 위조 사건, 강도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이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몇 년 동안 나는 이 세력의 베일이 벗겨내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잡아서 교묘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다 보니 수학의 천재, 모리아티 교수라는 결론에 도달했지. 왓슨, 모리아티는 범죄계의 나폴레옹이야. 런던에서 일어나는 미궁에 빠진 많은 사건은 모리아티 교수가 계획했어. 그는 천재의 철학자이며 논리가 있어. 매우 논리정연한 사고의 소유자지. 마치 수백 개의 거미줄로 짜여있는 거미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미처럼 가만히 앉아있지만 거미줄의 미세한 흔들림도 곧바로 알아채.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어. 단지 계획만 잘 짤 뿐이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모리아티의 대리인들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지. 어떤 서류를 훔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을 털거나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할 때 이들은 모리아티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모리아티가 범죄를 자세히 계획하고 그 일당이 실행하지. 일당 패거리는 잡히기도 해. 그런 경우에는 항상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변호사가 붙어. 그러나 그 일당을 이용하는 핵심 세력은 절대 잡히지 않아. 의심받는 일도 절대 없고. 이게 내가 추리해낸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이야. 왓슨, 난 전력을 다해서 그 조직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나 모리아티는 아주 교묘하게 구성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어. 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 보호막이 어찌나 교묘한지 모리아티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였지. 하지만 왓슨, 자네는 내 의지력을 알지 않나. 지난 3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나는 마침내 수적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을 파악하게 되었네. 모리아티는 투네 싸움에서 나와 대적할 만한 유일한 범죄자야. 그가 계획한 끔찍한 범죄를 보면 그 기술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마침내 모리아티가 그답지 않게 사소한 실수를 해서 내가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 기회를 잡은 거지. 처음부터 준비해온 일이 성과를 거두게 된 거야. 모리아티 주변에 그물을 쳐놓고 지금은 잡을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리아티 교수는 조직의 주요 부하들과 함께 경찰에 붙잡힐 거야. 금세기 최대의 범죄자가 재판장에 서게 되면 40건이 넘는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도 해결되고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 모든 일이 모리아티 교수 모르게 진행되었다면 꽤 수월했을 거야. 하지만 모리아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내가 자기 주변에 그물을 치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 몇 번이나 그는 내가 애써 진행한 작업을 헛수고로 돌려버렸고 시도했고 나 또한 매번 그의 방해를 막느라고 했었지. 왓슨, 조용히 진행한 이 작업의 상세한 부분을 모두 적는다면 이 기록은 범죄 수사 역사의 길이 남을 밀고 당기기가 될 거야. 이번처럼 내가 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상대와 이렇게 팽팽히 맞선 적도 없었어. 모리아티는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지만 나 역시 탐정 중에 최고의 탐정이니까. 아무튼 나는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을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마쳤고 3일만 있으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방에 앉아 생각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모리아티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왓슨, 지금 내가 전에 없이 긴장한 이유가 그 때문이야. 항상 내 머릿속에 등장해왔던 까닭에 모리아티 교수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았어. 키가 크고 마른 데다 두 눈은 움푹 들어갔고 앞이만은 흰머리가 덮여 있었지. 깔끔하게 면도를 한 창백한 얼굴은 까다롭고 꼼꼼한 성민을 지닌 교수다웠어.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한 탓인지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앞으로 툭 튀어나온 얼굴이 마치 교활한 파충류로 조금씩 진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네. 호기심에 가득 찬 주름진 눈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군. 마침내 모리아티가 입을 열었어. 가운 주머니 속에 장전된 권총에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짓이야. 사실 모리아티가 나타나자마자 나는 극도의 위협을 느꼈어. 그 위기를 모면하려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 나는 순식간에 서랍에 있던 권총을 살짝 꺼냈는데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어. 모리아티의 말에 나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 모리아티는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그 냉혹한 모습에 나는 그나마 권총이 앞에 놓여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자네는 나를 전혀 모르겠지. 모리아티가 말했어. 아니, 난 당신을 꽤 잘 알아. 그 의자에 앉겠나? 할 말이 있다면 5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네.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고 있겠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그가 묻더군. 절대로. 모리아티가 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권총을 집어들었어.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적은 수첩을 꺼내더군. 1월 4일에 내 뒤를 밟았고 23일에는 나를 방해했어. 2월 중순에는 자네 덕분에 상황이 꽤 불편했어. 3월 말에는 내 계획이 완전히 차질을 빚었지. 그리고 4월 말인 지금 상황을 보니 자네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나는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했네.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할 말이 있나? 내가 물었지. 그만두지, 홈즈. 고개를 저으면 모리아티가 말하더군. 정말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잘 알고 있겠지? 월요일이 지나면 그만두지. 내가 대답했어. 이런 일에는 한 가지 결말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이쯤에서 멈춰. 자네가 열심히 일한 탓에 우리 조직이 많이 줄었어. 자네는 꽤 영리한 방법을 썼더군. 하지만 아무 영향도 못 끼쳤어. 과격한 수단을 쓰게 될까봐 걱정일세. 웃고 있군, 홈즈. 경고하지.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미래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 내가 대꾸했어. 이건 위험이 아니야.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 자네는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는 거야. 자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깨닫지 못할 규모를 가진 조직이지. 홈즈야, 그만두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집합히고 말 테니까. 무서운 말이군.
곤충을 들면서 내가 대답했지. 다른 중요한 볼일을 잊게 만들 만큼 재미있는 대화였어. 모리아티도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없이 나를 보더니 안타까운 듯이 고개를 저었어. 이런 애석하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난 자네가 뭘 아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할 걸세. 그건 나와 자네와 둘의 결투였지. 홈즈, 내게 올가미를 씌우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 날 이기고 싶겠지만 자넨 날 이기지 못해. 자네는 날 파괴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야. 칭찬해 주어서 고맙군, 모리아티 교수. 내가 말했어. 그 보답으로 하나는 장담하겠지만 다른 하나는 못하겠는걸. 시민들을 위해서 난 기꺼이 내 할 일을 하겠네. 나 역시 한 가지는 약속하지만 다른 하나는 못하겠군. 그가 비웃으면서 말하더니 순식간에 방에서 사라졌어. 이게 모리아티 교수와 나눈 대화야. 그 때문에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 모리아티 교수의 어조는 단순히 위협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어. 차분하고 침착했지. 한번 결심한 것을 꼭 실행에 옮길 사람이야. 왓슨, 자네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고 하겠지.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모리아티의 부하들이 공격할 게 분명해서야. 그렇게 대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미 공격당하지 않았나? 왓슨, 모리아티는 풀이 발목을 덮을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난 옥스퍼드가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낮에 집에서 나왔어. 벤티가에서 웰베가로 가기 위해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말 두 마리가 끄는 이륜마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나를 향해 덮치더군. 재빨리 골목길로 몸에 숨겼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 마차는 메릴본 레인 쪽으로 달려가 곧 눈앞에서 사라졌어.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갔지. 왓슨, 그런데 이번에는 베어가에 도착하자 어느 집의 지붕에서 벽돌 한 장이 내 코앞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지 않겠소. 나는 경찰을 불러서 현장을 조사해달라고 했지. 보수공사에 쓰려고 지붕에 슬레이트와 벽돌들을 쌓아놓은 상태였고 경찰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라고 나를 설득하더군. 물론 사실은 그게 아니지. 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어. 즉시 마차를 타고 펠메일가에 살고 있는 마이 크로포트 형에게 갔네. 그리고 지금 자네에게 온 거야. 그런데 여기 오는 도중에 곤봉을 든 괴한을 만났어. 격투 끝에 그놈을 때려눕히고 경찰이 체포하게 했지. 하지만 난 분명히 알아. 경찰은 그 앞니 튀어나온 모리아티와 이 모든 일 사이의 어떤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여기서 관절이 부러지는 동안 저 은퇴한 수학 교수는 실마일 떨어진 곳에서 칠판에 쓴 연습 문제를 풀며 강의하고 있을 거야. 왓슨, 그러니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닫은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지. 그리고 현관 대신 눈에 덜 띄는 방법으로 여길 나가겠다고 부탁하는 것도 이젠 이해가 가겠지. 나는 종종 친구 홈즈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했지만 이번처럼 그의 용기에 감탄한 적은 없었다. 공포에 질릴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홈즈는 의자에 앉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내가 물었다. 아니야, 왓슨. 나처럼 위험한 손님을 집에 재울 수는 없지. 나는 계획이 따로 있어.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일을 내 도움 없이도 잘 되게끔 진행된 상태야.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내가 필히 있어야 하겠지만 경찰이 자유롭게 행동하려면 내가 며칠 동안 떠나 있는 게 가장 좋아. 왓슨, 나와 같이 유럽으로 가준다면 매우 기쁘겠어. 요새는 병원 일이 한가하니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당장 출발하는 것도 가능한가? 필요하다면? 물론이야. 꼭 그래야 해. 그럼 왓슨, 여기 적혀있는 대로 움직여.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가장 교활한 범죄자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와 맞서고 있어. 잘 들어. 갖고 갈 짐은 오늘 밤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빅토리아 역에 미리 갖다 둬. 내일 아침에는 이륜마차를 부르되 처음 오는 마차나 두 번째 오는 마차는 타지 말게. 일단 마차에 타면 로도 아케이드 끝에 있는 스트랜드로 가게나. 마부에게 행선지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되 버리지 말라고 부탁해. 요금은 미리 지불하고 마차가 서면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서 9시 15분까지는 로도 아케이드에 도착해 있도록 해. 모퉁이 가게에서 소형 이륜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붉은 칼라가 달린 두꺼운 검은 외투를 입은 마부가 타고 있을 거야.
그 마차를 타면 유럽행 특급 열차 출발 시간에 맞춰 빅토리아역에 도착할 거야. 자네는 어디서 만나지? 여기서 앞 칸 1등석 두 번째 자리가 예약되어 있을 거야. 그럼 열차 안에서 만나는 건가? 그래. 홈즈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헛수가 했다. 홈즈는 자신이 이곳에 있게 되면 말썽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홈즈가 굳이 떠나겠다고 고집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내일 계획에 대해 몇 마디 서둘러 말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나왔다. 홈즈는 정원 담을 넘어 모티머 가 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곧 마차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가 떠나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홈즈가 남긴 편지에 쓰인 대로 움직였다. 홈즈가 말한 대로 마차를 불러 먼저 도착한 마차와 두 번째 마차는 타지 않고 세 번째 마차를 이용해 로드 아케이드로 출발했다. 최대한 빨리 가자고 마부에게 말해 로드 아케이드에 도착하니 커다란 덩치에 검은 망토를 입은 마부가 이륜마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마차에 타자마자 마부는 채찍을 휘두르며 급히 빅토리아 역을 향해 달려갔다. 도착해서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부는 다시 방향을 돌렸고 마차는 내 시야에서 곧 멀어졌다. 그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짐가방은 역에 도착해 있었고 홈즈가 말한 열차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예약 표시를 한 자리는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불안한 것은 홈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역의 시계는 출발 7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고 여행객 무리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호리호리한 홈즈의 모습은 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투른 영어로 짐꾼에게 자기 짐이 파리를 통과하기로 예약되어 있다고 애써서 설명하는 어떤 점잖은 이탈리아 신부를 도와주느라 몇 분이 흘러갔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를 돌아온 나는 포터가 그 이탈리아 신부를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간 것을 발견했다. 신부에게 그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이탈리아어가 그 신부의 영어보다 더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체념한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홈즈를 찾느라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려움이 온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홈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마치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열차 문이 닫히고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왓슨,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만한 정신도 없나?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렸다. 나이 지긋한 신부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한순간 얼굴을 쭈글쭈글한 주름은 펴졌고 코는 높아졌으며 튀어나와 있던 아랫입술이 들어갔고 웅얼대던 중얼거림도 멈췄다. 흐릿했던 눈은 생기를 찾았고 구부정하던 어깨도 꼿꼿하게 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내 친구 홈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원래의 늙은 이탈리아 신부로 돌아갔다. 이런 세상에, 깜짝 놀랐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모든 걸 조심해야 하네. 홈즈가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어. 저기 모리아티가 있군. 홈즈가 말하는 동안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향해 열차 밖을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사람들을 헤치고 바삐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휘젓는 모습이 열차를 향해 정지하라고 외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출발한 열차는 곧 빅토리아 역을 벗어났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꽤 아슬아슬했어. 홈즈가 웃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위장하고 있던 검은 모자와 신부복을 벗어 손가방에 넣었다. 왓슨, 오늘 아침 신문 봤어? 아니? 그렇다면 베이커가 너 못 받겠군. 베이커가? 그들이 내 방에 불을 질렀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맙소사 홈즈, 정말 너무 심하군. 어제 괴한이 체포되는 바람에 나를 추적하던 게 완전히 실패한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건 그렇고 모리아티가 빅토리아역까지 쫓아온 걸 보면 자네를 감시했나 봐. 오는 동안 실수를 한 건 아니겠지. 정확히 자네가 말한 대로 했어. 이륜마차도 찾았고. 그래, 기다리고 있더군. 마부를 알아보겠던가? 아니, 마이크로프트 형이었어. 이런 일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가 없이 쓸 수 있다는 건 큰 이득이지.
하지만 이제 모리아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야 해. 특급 열차에서 내리면 시간에 맞게 운행하는 배가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내 말을 깨닫지 못한 것 같군. 모리아티는 나와 똑같은 지능을 지닌 상대야. 내가 만약 모리아티를 쫓는 추적자라면 사소한 장애물 때문에 일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 절대로 모리아티를 낮게 평가하면 안 돼. 그렇다면 모리아티는 무슨 방법을 쓸까? 내가 할 일을 하겠지. 그렇다면 자네가 할 일은 뭐야? 특별 열차를 타는 것. 그러면 늦을 텐데. 전혀. 이 열차는 캔터베리에서 서는데 항상 여객선 출발 시간보다 15분 정도 지연이 돼. 그러면 모리아티가 거기서 우릴 따라잡게 되지. 마치 우리가 쫓기는 범죄자 같군. 모리아티가 도착했을 때 경찰이 체포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석 달에 걸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작은 물고기들은 그 물을 빠져나게 두어야지. 월요일이면 모두 잡을 수 있을 텐데 체포라니.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캔터베리에서 내려. 다음엔 뉴헤븐에서 DF로 가로질러 가는 여행을 해야 해. 모리아티는 분명 내가 한 행동대로 따라할 거야. 파리로 가서 우리의 짐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틀 동안 기다리겠지. 그동안 우리는 가방업자처럼 제조공장을 둘러보면서 지방을 여행하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베이질에서 휴가를 즐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캔터베리에서 내렸는데 뉴헤븐행 열차를 타기 위해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내 잠옷이 있는 가방을 실은 짐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애처롭게 보고 있었다. 그때 홈즈가 내 소매를 잡아 끌면서 반대편을 가리켰다. 이봐, 벌써 특별 열차가 왔어. 멀리 켄트주의 숲속에서 희미한 연기가 한가닥 피어오르고 있었다. 1분 뒤에 객차를 하나만 매단 열차가 커브를 돌아 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둘러서 역에서 잔뜩 쌓인 짐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곧 열차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요란하게 지나갔다. 흔들거리며 달려가는 객차를 보면서 홈즈가 말했다. 놈이 타고 있군. 보다시피 모리아티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어. 내가 생각한 대로 추리에 행동했다면 정말 대단한 솜씨가 될 뻔했어. 만약 우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테지. 하지만 이건 두 명이 벌이는 게임이야. 지금 문제는 여기서 조금 잃은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유해분에 도착해 성찬을 벌일 때까지 굶느냐 하는 거야. 우리는 브뤼셀로 가서 그날 밤을 보내고 이틀을 머무른 다음 3일째 되는 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 홈즈는 런던 경찰청에 전보를 쳤다. 그날 저녁 호텔에 답장이 와 있었다. 홈즈가 봉투를 열더니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편지를 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도망쳤어. 홈즈가 신음했다. 모리아티? 경찰이 모리아티만 빼고 패거리를 다 체포했대. 모리아티는 빠져나갔어. 물론 내가 영국을 떠났으니 그와 대적할 만한 마수가 없었겠지. 경찰 손에 모든 걸 맡겨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왓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왜? 자네에겐 내가 위험한 동반자가 될 거야. 모리아티의 조직이 다 파괴되었으니 그는 런던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내가 모리아티를 제대로 봤다면 무슨 수를 쓴 내게 복수하려고 들겠지. 나를 찾아와서도 말했지만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왓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 병원 일을 계속하는 게 좋겠어. 그러나 나는 홈즈를 두고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식당에서 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한 끝에 결국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날 밤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론 계곡의 경치를 즐기면서 로이크로 갔다가 갯미패스로 갔다. 인터라켄 지방을 거쳐 마이링겐으로 가는 길은 아직 눈이 덮여있는 산길이었다. 여행은 매우 즐거웠다. 산 아래는 산뜻한 봄 기운이 감돌았고 산 위는 아직도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홈즈는 자기 주변을 감도는 그늘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날카롭고 재빠른 눈초리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는 홈즈의 눈빛은 우리들을 쫓는 위험에서 홈즈와 내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쓸쓸한 다우벤제 지방의 경계를 따라 갯미패스 산맥을 지나고 있을 때 커다란 돌이 위에서 굴러내려와 뒤에 있는 호수 속으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홈즈는 재빨리 산등성이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아래를 살펴보았다. 안내인이 봄철에 흔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예상했던 일을 본 사람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홈즈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기운이 없기는커녕 내가 본 모습 중 가장 힘이 넘쳤다. 그리고 모리아티 교수가 없어진 걸 확인하기만 한다면 탐정 생활을 마음 편히 즐겁게 매듭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종종 내게 말했다. 왓슨,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해. 오늘이 내 회고록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도 침착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 런던의 공기는 내 덕분에 조금 더 맑아졌지. 기억 못하는 사건들도 많지만 내 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한 기억은 한 번도 없어. 요즘은 감옥이나 형벌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일보다는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왓슨,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범죄자를 잡거나 파멸시키는 날이면 자네의 회고록도 끝을 맺게 될 거야. 이제부터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끝내야겠다. 내가 이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사건의 주제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알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이링겐 지역의 여관에 도착해서 짐을 푼 것은 5월 3일이었다. 주인은 페터 스타일러라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눈치가 빠르고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런던에 있는 그로스 배너 호텔에서 4년 동안 웨이터로 일했다고 했다. 주인의 충고에 따라 4일 오후에 우리는 언덕을 넘어 로젠 라우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러나 언덕 중간에 있는 라이벤 바흐 폭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를 보기 위해 약간 돌아가기로 했다. 라히엔 바흐 폭포는 정말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눈이 녹은 물이 엄청난 기세로 폭포 아래 연못의 시면으로 떨어졌고 주변은 온통 안개 같은 물보라로 자욱하게 덮여 있었다. 폭포 양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검푸른 바위 절벽이 둘러서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으로 쏟아지는 물기둥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흘러넘쳤다. 초록빛을 띤 커다란 물줄기가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뿌연 물보라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처럼 춤추며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낭떠러지 끝 부분에 서서 저 아래 검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거품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외침과도 같은 폭포수의 울림에 귀를 기울였다. 한 바퀴 돌아 폭포 전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길이 중간에서 갑자기 끝나버린 탓에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내려오던 길에 한 스위스 젊은이가 뛰어오더니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편지에는 우리가 묵고 있던 여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편지를 내게 온 곳으로 우리가 떠난 지 몇 분 안 돼서 영국인 부인이 도착했는데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쓰여 있었다. 루체넬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 중인 이 여성은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결핵에 걸렸다고 전하고 있었다. 몇 시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스위스인 의사가 아닌 영국인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다고 고집하니 만약 내가 와준다면 부인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여관 주인의 말이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었다.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같은 영국인의 불쌍한 처치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홈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꺼림칙했다. 결국 나는 환자를 보러 가기로 하고 대신 마이링겐에 갔다 올 때까지 심부름 온 스위스 젊은이가 홈즈와 함께 있기로 했다. 홈즈는 폭포를 조금 더 보다가 로젠 라우이 마을로 천천히 출발하겠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돌아보자 검은 절벽을 배경으로 팔짱을 끼고 물줄기를 내려다보는 홈즈가 보였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홈즈의 모습이 될 줄이야. 거의 산을 다 내려와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폭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등성이를 휘감아 올라가는 길은 어렴풋이 보였다. 그 길을 따라 한 남자의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초록색 산 빛깔이 그 사람의 검은 모습과 대비되어 눈에 띄었다. 그가 급하게 걷는 모양이 자꾸 신경에 거슬렸지만 서둘러 길을 재촉하다 보니 그 모습은 곧 내리에서 지워졌다. 마이링겐에 도착한 것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서였을 것이다. 입구에 서 있는 여관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환자는 차도가 있습니까? 내가 황급히 물었다. 주인은 놀란 기색을 하며 눈을 치켜떴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이 편지 당신이 쓰지 않았습니까?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내가 물었다. 아픈 영국인 부인 여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편지에 도장이 찍혀 있군요. 분명 아까 왔던 키 큰 영국인이 쓴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이. 그러나 나는 주인의 설명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내려왔던 길을 다시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지만 라히엔바흐 폭포로 다시 올라가는 데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가 아까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홈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리쳐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건너편 절벽에서 메아리만 다시 돌아올 뿐이었다.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를 보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홈즈는 로젠라우이 마을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한쪽은 깎아지든 듯한 절벽,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폭 3피트 정도의 좁은 길에서 홈즈는 적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다. 그 스위스 젊은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모리아티에게 돈을 받고 가버렸으리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누가 말해줄 것인가? 공포로 아득해진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홈즈가 하던 대로 이 비극적인 일을 차근차근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장소를 표시하듯 길에는 홈즈의 지팡이가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었다. 기름진 검은 땅은 폭포로 인해 생기는 물보라 덕분에 매우 부드러워서 새가 살짝 앉아도 선명히 발자국이 남을 듯했다. 길 끝을 향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히 이어져 있었다. 이곳으로 올라간 흔적은 있지만 내려온 발자국은 없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좀 벗어나자 엉망이 된 진흙탕이 있었고 벼랑 가장자리는 덤불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나는 온몸을 감싸고 올라오는 물보라를 헤치면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서 검은 절벽이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였고 저 멀리 폭포 아래에서 부서지는 물결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홈즈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나 폭포의 갱음만이 내 귀를 울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난 친구의 마지막 인사만은 받을 운명이었다. 길가 절벽에 세워져 있던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반짝이는 그 물건은 홈즈가 갖고 다니던 은 담뱃갑이었다. 담뱃갑을 들자 그 밑에 눌려있던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땅으로 떨어졌다. 네모나게 접은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메모장에서 뜯은 종이에 쓴 홈즈가 내게 보내는 편지였다. 매사가 분명한 홈즈답게 마치 서재에 쓴 것처럼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깨끗했다. 왓슨, 나는 모리아티 교수의 호의로 짧은 편지를 쓰고 있네. 그는 나와 마지막 결투를 치르기 위해 내가 편지 쓰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그가 지금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리고 우리의 동정을 알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의 두뇌가 아주 뛰어난 것이 확인된 셈이지.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존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쁘군. 그리고 그 대가로서 내 친구들, 특히 왓슨 자네에게는 커다란 슬픔을 주는 것이 유감이야. 그러나 이미 자네에게 말한 대로 내 인생은 어쨌든 전기를 맞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다면 이보다 내게 더 만족스러운 결말은 없어. 사실 자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나는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자네에게 가라고 설득한 건 이런 일에는 어떤 결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모리아티라고 적은 파란 봉투 안에 모리아티 일당을 유죄 판결로 소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다 넣어 서류함 M 항목에 두었으니 패터슨 경감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영국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마이크로프트 형 앞으로 남겨두고 왔네. 자네 부인에게도 안부 전하게. 자네의 진실한 친구 셜록 홈즈. 나는 몇 마디 짧게 덧붙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경찰 조사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서로 붙잡은 채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시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모한 짓이었다. 홈즈와 모리아티는 흰 물거품을 일으키며 기세좋게 떨어지는 폭포의 엄청난 줄기 아래 깊은 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젊은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모리아티가 고용한 일당 중 한 명이 틀림없었다. 모리아티의 조직은 홈즈가 수집해둔 증거들로 모두 발각되어 죽은 모리아티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두목에 관해서는 수사 도중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 내가 여기에 그 경력과 죄업을 정확히 쓰려는 이유는 홈즈를 비난함으로써 범죄자 모리아티의 오명을 없애려고 하는 바보 같은 무리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홈즈와 거의 만나지 않았다. 나의 결혼이 우리 둘 사이를 빠르게 떼어놓은 곳이다.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처음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나 역시 그것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 한편 홈즈는 완전히 탈속한 마음이 되어 사람들과 교제를 꺼리고 여전히 베이커가에 살고 있었는데 산더미 같은 고소 속에 파묻혀서 많은 날들을 코카인과 공명심에 탐닉해 있었다. 마약에 취해 꿈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이 지닌 날카로운 천성으로 정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하기도 했다. 즉 여전히 범죄 연구에 몰두했는데 이 뛰어난 재능과 놀라운 관찰력을 구사해 경찰이 손을 든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 수수께끼를 해결했다. 나도 가끔 그의 활약을 어렴풋하게나마 들었다. 예를 들면 트레포프 살인 사건으로 오대사의 초청을 받아 갔다느니 트리코말리의 애트킨슨의 형제의 기괴한 참극을 해결했다느니 네덜란드 왕실이 의뢰한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런 활약은 신문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과거의 친구이고 함께 일을 해온 그에 대해 그 이상의 것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1888년 3월 20일 밤 나는 본업인 의사 노릇을 다시 시작했다. 왕진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었다. 나의 연애 시절이며 주홍색 연구 사건에 비참했던 일 등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출입구 앞에 당도했을 때 홈즈를 다시 만나 그가 요즘 그 천재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의 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올려다보는 잠깐 동안에도 그의 후리후리한 그림자가 두 번이나 창문 커튼에 어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기분이나 버릇 따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와 움직임만 보아도 충분했다. 그는 또다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으로 몽랑해진 꿈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열중해 있는 것이다. 나는 배를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전에는 나와 공동 소유였던 그 방에 안내되었다. 그는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남자가 아니다. 언제나 그랬다. 그러나 나의 방문을 기뻐하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인사말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안락은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어서 시가 상자를 건네주었고 또 술 상자와 탄산수를 만드는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불 앞에 서더니 홈즈는 그 이상하도록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살펴보았다. 결혼 생활이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군, 왓슨. 전에 만났을 때보다 7파운드 반은 더 살이 찐 것 같아. 7파운드야. 그래? 보기에 더 찐 것 같은데 7파운드라고 하지만 분명 더 될 거야. 다시 개업을 했지? 그런 소문은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 알았어? 추리로 알지. 그뿐인 줄 알아? 얼마 전엔 비를 많이 맞았고 자네 집에는 몹시 솜씨 없고 조심성 없는 가정부가 있다는 것도 알아. 와, 이봐. 자네한테 못 당하겠어. 만약 자네가 몇 세기 전에 태어났었다면 틀림없이 마법사로서 화형을 당했을 거야. 사실 목요일에 시골길을 걷다가 비를 흠뻑 맞고 돌아왔어. 그러나 옷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그런 추리를 했지? 그리고 가정부 메리 제인에게는 두 손 들었어. 아내도 고개를 저으면서 곧 내보내야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어? 그는 혼자 쿡쿡 웃으며 길고 부드러운 손을 비볐다. 아주 간단해. 자네의 왼쪽 구두 안쪽을 보니 나란히 6개의 상처가 나 있군. 이건 분명히 구두 바닥 가장자리에 달라붙은 흙을 거치게 긁어내려다 생긴 거야. 이것으로 2개의 추리가 가능하지. 하나는 날씨가 몹시 굳은 날에 자네가 외출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네 집 가정부는 구두에 흠을 내는 아주 조심스러움 없는 런던 토박이의 대표적 표본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네가 개업을 했다는 점은 단박에 알 수 있었어. 한 신사가 요오드 포름 냄새를 풍기며 방에 들어왔는데 그의 왼손 집게 손가락에는 질산 때문에 생긴 검은 얼룩이 있고 바로 여기에 청진기를 들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듯이 검은 실크 모자 한쪽이 불룩 부풀러 있어.
그런데도 그 신사가 의사라고 간파하지 못한다면 내 머리가 엉망으로 나빠졌다는 증거지. 나는 홈즈가 대수롭지 않게 추리의 경로를 설명하는 걸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설명을 들으면 언제나 어처구니 없도록 간단해서 나도 그 정도는 문제 없을 것만 같아. 하지만 추리의 과정을 듣기까지는 자네가 이끌어내는 결론이 아리송하기만 해서 언제나 어리둥절하거든. 이래봬도 내 눈은 자네만큼 좋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건 그렇겠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안락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앉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예를 들면 자네도 현관에서 이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여러 번 보았겠지? 가끔 보았지? 몇 번이나 보았나? 수백 번은 보았을 거야. 그렇다면 계단은 모두 몇 개지? 몇 개냐고?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 봐.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보고는 있었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잘 들어. 계단은 모두 17개야.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자네는 지금까지 나의 간단한 사건들에 흥미를 가져왔고 또 별것 아닌 내 경험들을 기록해 오기도 했으니 이것에도 틀림없이 흥미가 있을 거야.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있던 핑크색 편지지 한 장을 내게 건네주었다. 조금 전에 배달된 거야. 소리내어 읽어보게. 편지에는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오늘 저녁 8시 15분 중요한 문제로 의논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아갈 겁니다. 최근 당신이 유럽의 한 왕실을 위해 하신 일을 통해 당신에게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까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발 그 시간에 댁에 계셔 주시고 또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이상하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다. 아직은 단서가 없어. 단서가 없는 것을 추측하는 건 큰 잘못이야. 사실에 맞는 이론을 찾는 대신 이론에 맞도록 무의식 중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지. 하지만 이 편지만 생각해볼까? 자네는 이 편지에서 어떤 것을 추측하나? 나는 필적과 종이의 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꽤 부자 같아. 나는 되도록 홈즈의 추리법을 흉내내어 말했다. 이런 고급 종이라면 한 묶음에 반 크라운 이상 줘야 해. 아주 질기고 단단한 종이지. 아주라는 표현은 그럴듯하군. 이건 영국 종이가 아니야. 불빛에 비추어봐. 홈즈가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니 대문자 E에 소문자 G, 다음은 대문자 P, 그리고 대문자 G, 또 소문자 T가 종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홈즈가 물었다. 틀림없이 종이회사 이름일 거야. 아니 그 머리 글자일까? 그렇지 않아. GT는 독일어의 게젤샤프트의 약자로 회사라는 뜻이야. 이건 정해진 약자 형식으로 영어의 CO에 해당해. P는 물론 독일어로 종이를 뜻하는 파피어의 머리 글자야. 그러면 이번에는 EG인데 잠깐 대륙 지명 사전을 찾아볼까? 그는 책장에서 두꺼운 갈색 책을 꺼냈다. 에글로니치. 여기 있군. 에그리야. 독일어를 사용하는 보헤미아 지방 도시로 칼스베드에서 가까움. 발렌시타인이 죽은 곳으로 또 유리 공장과 제지 공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어때? 뭔가 느껴져? 홈즈는 눈을 빛내며 어떻냐는 듯이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그럼 보헤미아에서 만든 종이로군. 내가 말했다. 맞아.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남자는 독일인이야. 문장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겠지? 당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은 결코 이렇게 쓰지는 않아. 동사를 이렇게 뒤에 갖고 오는 것은 독일 사람이야. 이제 남은 건 이 보헤미아 종이를 사용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독일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그러나 본인이 직접 올 것 같으니 우리도 의문도 곧 해결되겠지. 이때 말발굽 소리와 마차바퀴가 도로 가장자리를 도래에 닿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이어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사륜마차 소리야. 틀림없어. 그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두 마리가 끄는 훌륭한 소형 부러운 마차인데 말도 훌륭하군. 한 마리에 150기니는 하겠어. 왓슨, 이번 사건은 재미가 없어도 금액은 좀
쏠쏠하겠는걸. 나는 가는 게 좋겠지? 천만에 그냥 있어. 이 사건은 재미있을 것 같아.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의뢰인이 신경 쓰지 마.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의뢰인에게도 고마운 일이지. 자, 왔어. 자네는 그 의자에 앉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걸어왔다. 그리고 곧 문 앞에서 멎었다. 이어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 홈즈가 대답했다. 들어온 사람은 키가 6피트 6인치는 넘을 것 같은 헤라클레스같이 건장한 남자였다. 복장은 영국에서라면 악취미라는 평을 들을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더블 상의의 소매와 젖힌 기세는 아스트라한 가죽을 폭넓게 붙였고 어깨를 덮은 소매 없는 짙은 감색 망토에는 불타는 것 같은 진홍빛 비단 안감을 사용했으며 불길처럼 빛나는 커다란 녹주석 브로치로 깃을 고정시킨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장화 상단에는 푹신푹신한 갈색 모피가 보여 전체적인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야단스러운 사치를 더욱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들었고 광대뼈까지 가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방금 들어올 때 매만족 고친 듯 남자는 아직도 마스크에 손을 대고 있었다. 드러난 얼굴의 반쪽으로 두껍게 처진 입술이 보였고 턱은 길게 뻗어 있어 고집스러울 정도의 의지가 강한 인상을 풍겼다. 편지는 받았습니까? 그의 굵고 걸걸한 음성에 심한 독일식 억양이 섞여 있었다. 방문을 미리 알렸습니다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좋은지 모르겠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앉으세요. 홈즈가 말했다. 이쪽은 함께 일하는 왓슨 의사인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퐁크란 백작이라고 부르시오. 보헤미아 귀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구분은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상대로서 충분한 신의와 사려를 갖고 계시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곧 일어나 나가려고 했으나 홈즈에게 손목을 잡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 친구와 합석하지 않으면 듣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 친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백작은 넓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먼저 2년 동안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지금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과정을 섞지 않고 말해도 유럽의 역사를 움직일 만큼 큰 문제입니다. 약속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나도 약속합니다. 홈즈 뒤를 이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부득이 마스크를 쓴 것을 이해해 주시오. 이상한 그 손님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이 용건을 의뢰한 고귀하신 분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밝힌 이름도 본명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대답했다. 상황이 아주 미묘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막고 싶습니다. 유럽의 한 왕실의 명예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보헤미아의 2대에 걸친 왕실 올무슈타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홈자는 중얼거리는 듯 대답하고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유럽에서 제일 명석한 이론가이자 정력적인 사리탐청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나른한 듯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이자 손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 덩치 큰 의뢰인을 답답한 듯이 바라봤다. 황송한 부탁이지만 폐하께서 자신의 사건을 직접 들려주신다면 저도 열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마음의 동요를 억누를 수 없는지 방 안에 서성거렸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얼굴에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맞소! 손님은 소리쳤다. 나는 왕이오. 그대에게까지 왜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군. 그렇습니다.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을 꺼내기 전부터 저는 찾아오신 분이 보헤미아 국왕 카셀 파르슈타인의 대공 비렐름 고츠라이히 시기스몬드 폰 올무슈타인 폐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이런 행동을 그대들이 이해할지 걱정이오. 손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희고 넓은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제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소.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소. 그러나 사건이
매우 미묘해서 대리인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처리를 명하면 앞으로 그에게 약점을 잡힐 염려가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직접 상의하려고 신분을 감추고 여기에 온 것이오. 자, 그럼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소. 5년 전에 바르샤바에 오래 머물렀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자와 알게 되었소. 그녀의 소문은 당신도 들어서 알 것이오. 왓슨, 미안하지만 색인을 찾아줘. 홈즈가 내게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종류의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요점을 기록한 메모를 만들고 있어서 어떤 인물이든 즉시 그 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양력은 유태교의 랍비와 시메어에 대해 학술 논문을 쓴 해군 중령의 양력 사이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홈즈는 그녀의 양력을 소리내어 읽었다. 1858년 미국 뉴저지주 출생, 콘트랄토 가수, 스칼라 극장 출연, 바르샤바 임페리오 오페라의 프리마 마돈나, 은퇴 후 런던의 거주. 알겠어. 그럼 폐하는 이 젊은 여성과 알게 되었고 나중에 화근이 될 편지를 보내셨는데 지금 그것을 되찾고 싶은 것이군요. 그렇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비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나 증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폐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군요. 이 젊은 여성이 협박이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폐하의 편지를 제시해도 폐하가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필체가 증거가 되오. 필체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내 전용 편지지를 사용했소. 전용 편지지는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봉인을 찍었소. 그것도 위조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갖고 있어.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아니, 함께 찍은 사진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폐하는 정말 경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어. 미친 짓이었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셨군요. 나는 당시 왕세자였어. 어려서 철이 없었어. 이제 내 나이도 30이군. 사진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손을 써보았으나 실패했어.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상대는 팔려고 하지 않소. 훔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5번이나 시도했어. 도둑을 고용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것이 2번, 그리고 한 번은 여행 중에 그녀의 소지품을 탈취해보았고 또 길에 잠복시킨 적도 2번이나 했소. 그러나 모두 실패했소. 흔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소.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약간 흥미있는 사건입니다. 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요. 보헤미아 왕은 홈즈의 말이 언짢은 듯 반박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녀는 사진을 갖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나를 파멸시킬 속셈이요. 어떤 방법으로요? 나는 머지않아 결혼하오.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스칸나비아 국왕의 둘째 딸 크로틸드 로스만 폰 삭세 메니겐 공주요. 그 왕실의 가품이 엄하다는 것은 그대도 알 거요. 공주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예민해서 만일 나의 품행에 오점이 있다면 이 혼담은 깨지고 말 것이오. 아이린 애들러의 계획은 그쪽 왕실에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그 정도의 일은 하고도 남는 여자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 얼굴은 그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지만 마음은 그 어떤 억센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오. 정말 그렇소. 아직 사진을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오. 어떻게 알죠? 약혼을 공표하는 날 보내겠다고 말했소. 발표는 다음 월요일이요. 아, 그럼 사흘간의 여유가 있군요. 홈즈는 하품을 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 즉시 조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가지 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폐하는 당분간 런던에 머물러 계시겠지요? 그럴 생각이요. 크람 백작이란 이름으로 랭엄 호텔에 묵고 있어. 그럼 일의 진행 상황을 편지로 보고드리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오.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어. 비용은 백지수표를 맡기겠소. 정말입니까? 그 사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왕국의 일부를 주어도 좋소. 그럼 당장 쓸 비용은? 왕은 망토 속에서 묵직한 세무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에 금화로 300파운드와 지폐 700파운드가 있어. 홈즈는 수첩 종이에 영수증을 써서 왕에게 주었다. 그녀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세인트 존스 우드의 서펜타인 애비뉴에 있는 브라이오니 로지. 홈즈는 그대로 받았었다. 사진은 캐비닛 사이즈입니까? 그렇소. 폐하, 이제 돌아가십시오. 곧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헤미아 왕의 마차 소리가 길 저쪽으로 멀어지는 걸 들으며 그는 덧붙였다. 왓슨, 내 3시에 이곳으로 와주면 고맙겠어. 이 문제를 자네와 의논하고 싶어. 다음날 정각 3시에 베이커가를 방문했으나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주인 허드슨 부인에게 물으니 아침 8시에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끝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난로 옆에 앉았다.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그의 조사에 이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4시에 가까워지자 문이 열리며 어떤 마부가 술 취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불구스레한 얼굴은 술 기운으로 더욱 붉어져 있었고 복장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친구가 아무리 교묘하게 변장을 해도 금세 그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어왔었다. 하지만 이 마부가 홈즈인 것을 알기까지는 3번이나 그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해야만 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실로 들어갔고 5분쯤 지나자 여느 때처럼 트위드 신사복 차림의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홈즈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불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앉더니 실컷 웃었다. 아, 정말. 홈즈는 숨을 가다듬느라 헉헉거리다가 다시 낄낄거리며 웃더니 마치 내 의자 위에 축 늘어졌다. 왜 그래?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오전에 무엇을 하고 왔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특히 마지막에 내가 뭘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일린 애들러가 사는 집과 그녀의 습관을 관찰하고 왔겠지. 물론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그 뒤가 걸작이야. 어쨌든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 8시 조금 지나 일자리 없는 마부로 변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 마부들 사이의 우정과 동료의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여서 그들 사회에 들어가면 알고 싶은 건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지. 브라이오니 로지는 금세 찾았어. 아담하고 멋진 저택인데 뒤에 정원이 있고 도로를 향해 건물이 나와 있었어. 입구에는 처부 자물쇠가 달려있더군. 현관 오른쪽은 장식이 붙어있는 크고 훌륭한 거실인데 바닥까지 닿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지. 그 창문엔 아이들이라도 열 수 있을 것 같은 영국식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을 뿐이었어. 뒤쪽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는데 단지 마차 차고 가까이에 복도에 창문이 있었어. 나는 집 주위를 돌며 모든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눈에 보인 것은 이 정도뿐이었지. 그런 뒤 큰 길을 어슬렁거리며 살펴보니 뒷마당에 담을 끼고 예상했던 대로 오솔길에 마차 차고가 있더군. 마부가 말에 손질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것을 도와주고 사례로 2펜스와 맥주 한 잔 그리고 담배를 2대 얻어 피웠을 뿐 아니라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수집했어. 하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아무런 흥미도 없는 이웃 사람들의 소문까지 5가지나 들었지만 말이야. 아이린 애들러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냈나? 그 부근에 사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녀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았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서펜타인가의 마부들은 이구동성이더군. 가끔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를 뿐 조용히 살고 있는데 매일 5시에 마차로 나가 정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온다는 거야. 공연이 없는 시간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대. 그 집에 드나드는 남자는 한 명인데 자주 찾아오는 모양이야. 이름은 가드프리 노튼이고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어. 마부를 친구로 만드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알았어. 그들은 여러 번 서펜타인가에서 그를 마차에 태웠대. 그래서 그에 대해서라면 자세히 알고 있었지. 나는 그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다음 다시 브라이오니 로지 쪽으로 돌아가 부근을 서성거리면서 작전 계획을 짰어. 가드프리 노튼이 이번 사건에 깊이 관련 있는 게 틀림없어. 변호사라고 하니 어쩐지 자꾸 그런 예감이 들어. 애들러와 어떤 관계인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그녀는 그에게 변호를 의뢰하고 있는가? 단순한 친구인가? 아니면 애인인가? 만약 그녀가 변호사라는 애들러 사진을 그에게 맡겨놓을 가능성이 있어. 친구나 애인이라 해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브라이오니 로지에서 조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협회 그 남자 사무실로 주의를 돌려야 할지가 결정되지. 이 문제 때문에 조사 범위도 동시에 넓어진 셈이야.
설명이 길어서 따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네도 내가 겪은 일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아니, 조금도 따분하지 않았어. 내가 대답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할지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륜마차가 브라이오니 로지 앞에 멈고 그 안에서 신사가 내렸어. 검은 피부에 매부리코, 코수염, 어지간히 멋을 부린 차림새. 말할 것도 없이 그 남자라고 생각했지. 몹시 서두르는 듯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연 하녀를 떠밀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의 태도로 봐서 그 집 내부를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네. 그가 집안에 머무른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거실을 걸어다니면서 손을 흔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끔 창문으로 엿보였지. 하지만 그녀가 어디 앉아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얼마 후 그는 들어올 때보다 더 허둥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마차에 올라타면서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군. 전선역으로 달리게 하고 그가 외쳤지. 또 도중에 리젠트가의 그로스 앤 행키 상점에 들르고 거기서 다시 엣지웨어가의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게. 20분 안에 갈 수 있다면 반 기니를 팁으로 주지 하고 덧붙였어. 그리고 마차는 떠났다네. 그때 마차를 쫓아갈까 망설이는데 옆 골목에서 멋진 사륜마차가 나왔어. 마부는 옷 단추를 반밖에 채우지 않았고 넥타이도 기미 쪽으로 쏠려 있었고 마구의 끈도 쇄골이에 변변히 걸려 있지 않았어. 마차가 현관 앞에 먹기 무섭게 한 여자가 집에서 급히 나와 올라탔어. 그때 그녀를 언뜻 보았는데 확실히 남자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아름답더군. 존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요. 20분 안에 가면 반 소블리닌을 팁으로 주겠어요. 라고 그녀가 말하더군. 왓슨,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다른 마차를 불러 따라갈까 아니면 사륜마차 뒤에 매달려 갈까 망설이는데 마침 마차 한 대가 왔어. 마부는 허술한 내 모습을 보고 망설이는 눈치였는데 그가 거절하기 전에 올라탔지. 그리고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갑시다. 20분 안에 가면 반 소블린 팁으로 주겠소. 라고 소리쳤어. 그때가 12시 15분 전이었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론 짐작하고 있지. 마부는 속력을 내어 달렸어. 그렇게 빠른 마차를 타본 건 생전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앞서간 두 마차를 따라붙지는 못했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륜마차와 사륜마차가 성당 현관 앞에 서 있고 말의 몸에서는 김이 나오고 있었지. 나는 마부에게 돈을 내고 급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 성당 안에는 그 두 사람과 하얀 제복을 입은 신부뿐이었어. 신부는 두 사람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어. 나는 우연히 성당에 들른 한가로운 사람인 척 성당 안 복도를 어슬렁거렸지. 그러자 놀랍게도 제단 앞에 세 사람이 일자히 나를 돌아다 보았고 가드프리 노튼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달려오더군. 다행이군. 그가 소리쳤어. 당신이라도 좋아. 자, 이리 와요. 빨리. 네? 뭐라고요? 나는 영문을 몰라 물어봤을 수밖에. 자, 3분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없으면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제단 위까지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일러주는 말을 여러 번 나직하게 말한 뒤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서약하기도 했어. 즉, 나는 아일린 애들러와 가드프리 노튼의 결혼식 증인을 선 거야. 식은 곧 끝났어. 신랑은 나에게 감사의 말을 했고 신부는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보더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어보기는 정말 처음이야. 아까 그 생각을 하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은 걸세. 결혼 허가증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증인이 없으면 식을 올릴 수 없다고 신부가 거절했던 모양이야. 그때 다행히 내가 나타나서 노트는 자기 들러리를 찾으러 큰 길까지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거지. 신부가 쏘올린 금화 한 개를 사례로 주었는데 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걸 시계줄에 매달고 다닐 생각이야.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되는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나는 우리 계획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지. 신혼부부는 즉시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래서 급히 적당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성당 앞에서 헤어져서 남자는 변호사 협회로, 여자는 브라이오니 로지로 각자 돌아갔지. 그녀는 헤어질 때 5시에 마차로 공원을 드라이브할 거예요 하고 말했어. 그것뿐이었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나는 준비를 하러 돌아온 거야. 무엇을 준비하지? 콜드 비프와 맥주 한 잔. 그는 배를 울렸다. 바빠서 먹는 것도 잊었지만 오늘 밤은 더 바빠질 것 같아. 왓슨, 도움이 필요해. 얼마든지 말만 하라고.
법을 어기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체포될지도 몰라. 목적이 좋은 거면 괜찮아.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네.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 틀림없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뭘 도와야 하지? 허드슨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면 이야기하지. 그는 부인이 준비한 간단한 식사를 들면서 말을 이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먹으면서 이야기할게. 벌써 5시야. 2시간 후엔 현장에 출동해야 해. 아이린 애들러, 아니 노튼 부인은 7시에 드라이브에서 돌아올 거야.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브라이오니 로지에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나야 해. 그리고 다음 일은 나에게 맡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계획이 서 있어.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네는 나서지 마. 알겠지? 그냥 지켜보라는 거야? 그래. 자네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조금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에 상관하지 마. 그 사건을 이용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뒤 4, 5분쯤 지나면 거실 창문이 열릴 테니 자네는 그 사이에 창문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 알았어. 나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해. 좋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내가 준 물건을 방 안에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쳐. 알았지? 알았어. 사실 이건 무서운 물건이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시가처럼 생긴 긴 통을 꺼냈다. 배관공이 사용하는 발효통인데 자연 발화가 되도록 양 끝에 뇌관이 장치되어 있어. 자네 임무는 이것을 던지는 것뿐이야. 불이야! 하고 한마디 외치면 그 다음은 구경꾼들이 알아서 떠들 거야. 그런 다음 곧장 큰 길 끝까지 가서 기다려. 그러면 10분쯤 후에 내가 그곳으로 갈게. 다 알아들었지? 처음에는 방관자가 되고 그 다음엔 창가에 가서 자네를 지켜본다. 자네가 신호를 하면 이 물건을 집안에 던지고 불이야! 소리친 다음 큰 길 끝에서 자네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럼 안심하고 맡겨. 그래, 시간이 없으니 이제부터 할 일을 준비해야겠어. 그는 침실로 들어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신부가 되어 나타났다. 폭이 넓은 검은 모자에 더부룩한 바지, 하얀 넥타이, 거기다 친절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눈빛으로 다정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명배우가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을 것이다. 홈즈는 의상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역할에 맞추어서 표정과 태도는 물론 마음까지 달라 보이게 했다. 그가 범죄 연구가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계는 명석한 이론가를 잃었고 연극계 역시 훌륭한 배우를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베이커가를 나선 것은 6시 15분이 지나서였는데 예정보다 10분 일찍 서펜타인가에 도착했다. 홈즈와 나는 이미 땅거미가 내린 브라이오니 로지 앞을 어슬렁거리며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라이오니 로지는 홈즈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생각했던 것만큼 한적하지는 않았다. 아니, 한적한 지역의 좁은 길치고는 이상하도록 활기에 넘쳐 있었다. 거리 모퉁이에서는 옷차림이 허술한 남자 몇몇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숫돌에 가위를 갈고 있었는가 하면 두 근위병은 아이 보는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다. 또한 시가를 입에 물고 큰 길을 서성거리는 말쑥한 차림의 젊은이들도 있었다. 이봐, 나와 함께 집 앞을 어슬렁대던 홈즈가 말을 걸어왔다. 이 결혼 덕분에 사건이 오히려 간단해졌어. 그 사진이 두 날을 가진 칼이 되었지. 우리의 의뢰인이 결혼할 공주에게 그 사진을 보이고 싶지 않듯이 그녀도 가드프리 노튼에게 그 사진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사진을 감추어 두었느냐 하는 거야. 대체 어디일까? 설마 몸에 지니고 다니진 않겠지. 캐비닛 사이즈라고 하니 너무 커서 옷에는 감추지 못할 거야. 왕이 사람을 숨겨놓았다가 몸을 수색할지도 모른다는 것쯤은 그녀도 알아. 이미 2번씩이나 그 꼴을 당했으니까. 분명 갖고 다니지는 않아. 그럼 어디에? 은행이나 변호사? 물론 둘 다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아닌 것 같다. 대체로 여자들은 비밀을 좋아해서 자기가 직접 감추는 것을 좋아해.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을 거야. 그녀가 갖고 있다면 일단 안심은 되지만 만일 은행이나 변호사 수중에 들어갔다면 뒤로 손을 쓰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2, 3일 안으로 그것을 이용한 속셈이만큼 사진은 필요할 때 즉시 꺼낼 수 있는 장소에 있겠지. 틀림없이 집안에 두었을 거야. 하지만 도둑을 가정해 이미 2번이나 집안을 수색했어.
그 변변치 않은 친구들의 수색? 그럼 자네는 어떻게 찾을 건가? 찾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그녀 스스로 장소를 밝히게 하는 거야. 스스로 밝힐 리가 없지.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마차 소리가 들리는군. 그녀의 마차야. 자, 아까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꼭 그대로 해주게. 그의 말대로 큰 길 모퉁이를 돌아오는 마차의 불빛이 보였다. 예쁜 소형 사륜 마차는 브라이오니 로지 입구에서 멎었다. 마차가 멎자 길 모퉁이에 있던 불황자 하나가 동전을 얻으려고 달려간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달려온 다른 불황자한테 떠밀렸다. 곧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근위병 두 사람이 한쪽 편을 들자 이번에는 가위를 갈던 사람이 반대쪽 편들이었다. 곧 소란은 더욱 커졌다.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이 일어났다. 마차에서 내린 그녀는 주먹과 지팡이를 사납게 휘두르는 남자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 휘말렸다. 홈즈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난투 속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옆에까지 달려간 순간 홈즈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두 근위병은 그것을 보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불황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던 말쑥한 차림의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부인을 구하고 부상자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서둘러 돌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맨 위 계단에서 현관불빛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멈춰서더니 조금 전에 그 난장판을 돌아보았다. 그분은 많이 다쳤나요? 그녀가 물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야, 아직 숨은 붙어있어.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그러나 병원까지 갈 여유는 없을 것 같아. 용감한 남자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부인은 지갑과 시계를 빼앗겼을 겁니다. 그놈들은 강도였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숨을 쉬고 있어. 그러자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소리쳤다. 이 상태로 길바닥에 뉘어놓을 수는 없어. 부인, 댁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좋아요. 거실로 옮기세요. 소파가 있으니까. 자, 이리로. 홈즈가 소란 속에서 천천히 브라이오니 로지로 운반되어 눕혀지는 것을 나는 창가의 정해진 장소에서 지켜보았다. 거실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고 커튼이 내려져 있지 않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홈즈를 볼 수 있었다. 그때 홈즈가 자기가 한 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는 우리의 음모에 말려든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또 그녀가 부상자를 더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게 보살피는 것을 보고 왠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맡은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건 홈즈에게 몹시 비열한 배신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긴 외투 속에서 발연통을 꺼냈다. 이것은 그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하고 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홈즈가 소파 위에서 일어나 숨이 답답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하녀가 달려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손을 올리는 것이 보였다. 그 신호에 따라 나는 발연통을 방 안에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쳤다. 내 입에서 그 외침이 나오자마자 신사, 마부, 하인, 하녀 등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합창하듯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하게 퍼지는가 싶더니 소용돌이를 치면서 창문으로 흘러나왔다. 연기 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조금 있으니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아닙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거리 모퉁이로 몸을 감췄다. 10분 후에 홈즈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소동이 일어난 현장에서 멀리 떠나면서 겨우 마음이 놓였다. 홈즈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걷다가 엣지웨어가로 들어서는 조용한 골목으로 이끌었다. 잘했어, 왓슨. 나무랄 데 없었어. 모든 게 뜻대로 됐어. 사전을 찾았어? 감춘 장소를 알았어.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그녀가 가르쳐 주었어. 나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걸? 홈즈는 웃으면서 설명했다. 아주 간단했어.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한패란 것은 자네는 눈치챘을 거야. 고용한 사람들이었지. 그런 줄 알았어.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나는 손에 빨간색 물감을 갖고 있었어. 그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던 거지. 낡은 수법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집안으로 운반되었지. 그녀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야. 그때 그 방법 말고 달리 어쩔 수 있었겠어? 그녀는 내가 수상하다고 느낀 거실에 나를 옮겨놓았어.
사진은 거실에 아니면 침실에 있을 거라고 짐작한 나는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소파에 눕혀지고 나서 숨이 답답한 흉내를 내서 창문을 열게 한 뒤 드디어 자네의 도움을 받게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크게 도움이 되었지. 여자는 집이 불이 난 것을 알면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기 마련이야. 이것은 여자들의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이라. 나는 그 점을 종종 사건 수사에 이용해왔지. 달링턴 바꿔치기 사건에서도 엔지워스 성 사건에서도 써먹었었어. 부인이라면 아기를 보호하려 하고 미혼 여성은 보석상자로 뛰어가곤 해. 그런데 오늘의 이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아마도 우리가 찾고 있는 사진일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맨 먼저 그것을 감추어둔 곳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네의 불이야 소리는 정말 박진감이 있었어. 게다가 연기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아무리 침착한 여자라도 당황하게 되지. 그 아름다운 여성도 곧장 반응을 보였어. 그 사진은 오른쪽 종끈의 바로 위 벽의 널빤지 뒤에 오목한 곳에 감추어 두었더군. 그녀가 반사적으로 그곳에 가서 사진을 반쯤 꺼내는 것을 보았지. 그런 뒤 내가 불이 아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거다 하고 소리치니까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발연통을 흘낏 보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리고 다시 그 방에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슬며시 일어서서 그곳을 빠져나왔어. 사진을 지금 갖고 나갈까 말까 잠시 생각했는데 마부가 방에 들어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서 뒤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고 여겼지.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지? 조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내일 폐하와 함께 그녀를 방문해야지. 자네도 괜찮다면 함께 가세. 우리는 거실에 안내되어 기다리게 되겠지만 그녀가 왔을 땐 우린 사진과 함께 사라지고 없을 거야. 폐하가 직접 사진을 찾으면 매우 만족하겠지. 몇 시에 방문할 생각인가? 오전 8시. 그녀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이번 결혼은 어쩌면 그녀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어. 폐하에게 전보를 쳐야겠군. 베이커가까지 돌아가 입구 앞에서 홈즈가 열쇠를 찾고 있는데 지나가다 한 사람이 뒤쪽에서 인사를 했다. 셜록 홈즈 씨, 안녕하세요. 인사와 함께 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그때 길에는 몇 명의 행인이 눈에 띄었는데 말하곤 주인공은 벌써 멀리 가고 있는 긴 외투 차림의 날씬한 젊은이 같았다. 저 목소리 들은 적이 있어. 홈즈는 가로등이 켜진 어스름한 길을 보면서 말했다. 누구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그날 밤 베이커가에서 잤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보헤미아 왕이 방에 뛰어들어왔다. 벌써 찾았소. 왕은 홈즈의 어깨를 움켜쥐고 뚫어질 듯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소리쳤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떠납시다.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소. 마차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나의 사륜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소.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브라이오니 로지로 향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결혼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결혼? 언제? 어제입니다. 상대는? 노튼이라는 영국인 변호사입니다. 아이린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걸 바라오? 그렇다면 앞으로 폐하를 협박하지 않으리란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폐하에게는 이미 애정이 없을 겁니다. 폐하에게 애정이 없으면 폐하가 어떤 일을 하든 방해할 까닭이 없지요. 그건 맞는 얘기요. 그렇지만 그녀가 나와 신분이 비슷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까. 왕은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서펜타인 애비뉴에 닿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브라이오니 로지의 문은 열려 있었고 돌계단 위에 나이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사륜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셜록 홈즈 씨? 그녀가 물었다. 맞습니다. 홈즈는 뜻밖이라는 듯이 약간 당황해서 그녀를 보았다. 역시 당신이 올 거라고 부인이 말하셨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오늘 아침 5시 15분 열차로 체링 크로스 역에서 대륙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뭐라고? 홈즈는 놀라움과 분함으로 뒷걸음쳤다. 그 사람은 영국을 떠났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편지는? 왕이 짓눌린 음성으로 물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군. 조사해봐야겠어. 검진은 그녀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고
왕과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가구가 방 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선반도 떨어지고 서랍도 열려있는 채여서 아이린이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급히 서둘렀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홈즈는 종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작은 미닫이를 열고 손을 넣더니 사진 한 장과 편지를 꺼냈다. 사진은 야외복 차림의 아이린 애들러를 찍은 것이었고 편지 봉투에는 이곳에 방문하신 셜록 홈즈 씨께 라고 쓰여 있었다. 홈즈가 급히 봉투를 뜯었고 우리의 시선은 모두 그 편지에 집중되었다. 날짜는 어젯밤 12시로 되어 있었다. 셜록 홈즈 씨, 멋진 솜씨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요. 불이야. 소리를 들은 뒤에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내가 너무 어수룩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당신에게 할 테니 당신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몇 개월 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는데 그랬는데도 나는 당신이 궁금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말았습니다. 우스당하다고 느낀 다음에도 그토록 친절하고 다정한 신부님이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도 한때는 여배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로 변장하는 것쯤은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그 방법을 이용했으니까요. 그래서 마부촌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하고 위층에 올라가 남자로 변장을 하고 내려오니까 당신은 마침 돌아가는 길이더군요. 나는 곧장 당신을 미행하여 당신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셜록 홈즈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인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러 변호사 협회로 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이 노리고 있는 한 도망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부디 안심하시고 당신의 의뢰인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지금 더 좋은 분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폐하는 옛날에 잠깐 향락의 대상으로 삼았던 여자가 방해할까 하는 염려는 더 이상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나는 몸을 지키는 무기로서 지니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폐하께서 저를 위협하신다 해도 그 사진이 있는 한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진 한 장을 남겨둡니다. 폐하가 원하신다면 드리세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셜록 홈즈 씨.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린 노튼 애들러. 아, 정말 훌륭한 여자다. 정말 훌륭한 여자야. 세 사람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보헤미아 왕이 감격하며 외쳤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혜롭고 의지가 굳은 여자야. 나와 신분의 차이만 없었다면 틀림없이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정말 슬픈 일이오. 제가 보는 바로도 이분은 폐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일을 보다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 천만에. 왕이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나는 만족하고 있어. 나는 그녀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소. 사진은 이미 불태운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당신에게는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해주시오. 이 반지를. 보헤미아 왕은 뱀처럼 생긴 에메랄드 반지를 빼더니 그것을 손바닥에 얹어 내밀었다. 폐하께서는 이보다 더 귀중한 물건을 갖고 계십니다. 제게 살해하길 원하신다면 홈즈가 말했다. 기탄 없이 말하시오. 이 사진입니다. 아이린의 사진을? 왕은 놀란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좋소. 그대가 원한다면. 고맙습니다. 그럼 폐하의 일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홈즈는 머리를 숙이고는 보헤미아 왕이 청하는 악수도 깨닫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나를 데리고 나왔다. 이상이 보헤미아를 위협한 꺼름칙한 사건으로 홈즈의 계략도 한 여성의 지혜 앞에서 빛을 잃고만 이야기의 전말이다. 그는 전에는 여자의 위트를 곧잘 비웃곤 했는데 보헤미아 사건 이후에는 그런 경멸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아이린에 대해서나 그녀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는 언제나 그 여성이라는 경칭을 사용했다.